안녕하세요. 이제 5강 재무회계에 대한 어떤 컨셉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6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6강까지 쭉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재무회계가 어려운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어가 어렵습니다. 복식부기, 분계, 계정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복식부기라는 말은 평생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복식부기라는 건 좀 전에 설명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계부를 쓰느냐 재무제표를 만드느냐 이제 그런 차이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계. 도대체 분계라는 말을 우리 일반인들이 쓸 일이 거의 없죠. 계정. 계정.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접대비다, 복리후생비다, 매출이다, 감가상각비다 이 하나하나를 계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을 쓰죠. 국세청에서 갑자기 접대비 계정 과목별 원장을 달라. 그럼 접대비가 며칠 날 어디 가서 돈을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썼는지 이렇게 장부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쭉 정리해 놓은 게 계정과목별 원장이라고 하고요. 그 하나하나를 기록했던 걸 분계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과정은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매몰되다 보면 재무회계책을 큰 뜻을 품고 시작을 하였으나 하루 만에 포기하게 되는 게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영어로 된 책을 보는 게 훨씬 쉬워요. 영어 단어들은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영어 단어들을 일본 그런 식민지 시대 때 일본어식의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주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회계학 책이 좀 어렵다. 이 재무회계 책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읽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분기하는 방법, 계정별 원장 만드는 방법, 그걸 통해서 재무제표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테크닉부터 배우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테크닉은 차근차근 배워도 익숙하게 쓰게 되려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쪽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술보다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SPSS 같은 아니면 뭐 SAS 같은 통계 프로그램 볼 때 보면 저도 이제 통계 전공을 할 때 많이 뭐 가르쳐도 보고 했는데 그 통계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테크닉을 따라다니면서 배우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테크닉은 아무리 배워도 논문 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그 테크닉을 써야 하는 제반 조건, 상황, 목적 이런 컨셉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테크닉부터 배우면 사실 논문하고 그런 테크닉이 괴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통계도 이런 테크닉보다는 개념 위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는 회계학도 마찬가지예요. 막 분계부터 하려고 그러고 그 분계를 통해서 재무제표부터 만들려고 하면 기술부터 쫓아가기 때문에 큰 그림을 잃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가 만든 재무제표에 오류도 모르게 되고 잘못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좀 연습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재무회계를 어떤 원장님들 보면 뭐 세무 대리인이나 뭐 격리 직원을 뽑아서 맡겨 놓으니까 도대체 우리 병원의 이익이 얼마야? 물었을 때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1년 내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내가 분계를 매일매일 해서 내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원장님들이 종종 계세요. 하지만 절대적인 연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개월 하다가 다들 지쳐서 역시 그냥 맡기는 게 낫겠구나. 차라리 돈을 좀 수수료를 많이 주고 월 단위로 결산을 해달라. 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회사들은 월 단위로 1월 달에 세금 얼마, 2월 달에는 1월, 2월 합쳐서 세금 얼마, 8월, 전반기 7월까지 세금 얼마, 이런 식으로 월 단위로 계속 누적해서 매월 리포팅하는 그런 외국계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처럼 차라리 수수료를 좀 더 많이 주고 맡기시는 게 사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현금주의 재무회계를 볼게요. 아까 복식부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금주의 재무회계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한마디로 용돈 기입장 같은 재무회계예요. 한번 볼게요. 1월 1일 날 용돈 3,000원을 받았어요. 이제 수입입니다. 3,000원이 이제 제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10월 3일 날 친구 생일 선물을 샀어요. 500원. 나갔어요, 돈이. 5,000원이 나갔네요. 그래서 25,000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10월 5일 날 공책을 샀어요. 1,000원이 나갔어요. 24,000원 남았네요. 10월 6일 날 간식 사 먹었어요. 2,000원 썼어요. 22,000원. 10월 8일 날 책을 빌렸대요. 3,000원. 19,000원. 이게 바로 현금주의, 복식부기의 반대가 되는 재무제표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19,000원 이렇게 따지면 우리 10월 8일까지 이익이 얼마죠? 19,000원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내 주머니에도 19,000원. 우리 표시가 되어 있는 우리 용돈 기입장, 현금주의 손익계산서에도 19,000원.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공책 같은 경우는요. 이 공책을 10달 동안 쓸 수 있는 공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를 샀지만 요번 달에 공책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은 100원이에요. 왜냐? 1,000원 나누기 10개월 하면 한 10개월 동안 쓸 거니까 한 달당 1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현금 19,000원이 있고요. 공책 900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19,9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복식주의 또 실현주의 재무회계라는 거예요. 간식 같은 거는 사실 간식을 사서 500원치만 먹고 1,500원치는 창고에 갖다 넣었다 하면 사실 비용은 500원만 한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현금 19,000원과 공책 900원과 간식 1,5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책 빌린 거야 3,000원. 이거는 그냥 빌림으로써 비용을 냈지만 이 책을 빌려서 이 책을 10개월 동안 빌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번 달에 3,000원을 쓴 건가요? 아니에요. 3,000원 나누기 10 하면 300원을 쓴 거예요. 요번 달 책 빌린 비용은 3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현금은 19,000원 갖고 있어요. 현금주의 재무회계에서는 19,000원 끝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금 19,000원에 공책 100원치 썼죠. 공책 900원이 남아있고요. 간식 500원치 먹었어요. 간식 1,500원이 남아있고요. 책은 빌렸지만 요번 달 300원만큼만 쓴 거예요. 2,700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순이익이 19,000원이 아니라 훨씬 높은 순이익을 갖고 있는 거고 자산 쪽에는 공책도 남아있고요. 간식도 남아있고요. 책을 빌리는데 미리 준 500원 빼고 2,500원도 선급이라고 합니다. 미리 준 비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지금 상태는 자산이 많이 잡혀있는 이익이 높은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현금주의에서는 그냥 돈 나가면 끝입니다. 19,000원. 이런 현금주의 재무회계는
현금 흐름표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25,000원을 갚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25,000원보다는 훨씬 뭘 많이 갖고 있어요. 공책 아까 얼마였죠? 공책 900원, 간식 1,500원 하면 2,400원, 책 빌리는데 2,700원 하면 5,100원. 그러면 현금 19,000원에다가 5,100원 더하면 24,100원을 갖고 있어서 한 24,000원 정도 빚을 갚을 수는 있지만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쓰다만 공책 10%만 썼는데 이거 가져갈래? 내가 먹다만 간식 1,500원치 남았는데 가져갈래? 책을 앞으로 9달 더 볼 수 있는데 이 책 빌린 거 책 가져갈래? 현금을 받지 누가 그런 걸 받겠어요. 남이 쓰던 거를. 그래서 현금주의 재무회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현금이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현금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특히 예전에 메르스 사태를 지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현금주의 회계가 더 중요해졌어요. 아무리 병원이 100억짜리 기계를 갖고 있다 한들 돈이 없어. 그러면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고 세금 어떻게 내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과 현금, 다른 자산과 현금의 어떤 밸런스를 갖추는 것도 이 재무회계의 하나의 커다란 굉장히 큰 역할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현금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법을 재무관리라고 해서 별도의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학에서는 재무회계 같은 이런 인포메이션을 산출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재무관리라고 있어요. 이런 현금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어디서 빌려오고 언제 갖고 이걸 굴려서 얼마큼의 이익을 내고, 이런 재무관리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금주의의 반대가 되는 실현주의 재무회계를 한번 볼게요. 우리 현금주의 왼쪽에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이 2억 5천이네요. 재료비, 뭐 약재비겠죠. 3천만 원 썼어요. 인건비 나갔어요. 2천만 원. 여기 인건비에서는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매달 가져가시는 월급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원장님이 뭐 매달 1억씩 가져가셔도 12억이 비용 처리는 안 됩니다. 그 12억이 그대로 이익으로 돼서 거기 이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강의를 해드리면 원장님들이 이상하다. 내 월급은 왜 인건비로 처리를 안 했냐? 아니에요. 원장님 인건비 빼고 남아있는 돈은 다 원장님 거예요. 거기서 세금 내고 남은 게 진정한 이익이세요. 요번에 인테리어를 했어요. 2억 주고. 그래서 2억 5천 벌어들였는데 3천 쓰고 2천 쓰고 2억 쓰니까 잔고가 0. 현금주의에서는 0입니다. 0. 하지만 우리 실현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현주의가 바로 재무회계고 세법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매출이 2억 5천 원 같았어요. 재료비도 같았어요. 뭐 쓰다 남은 게 없고 다 썼나 봐요. 만약 여기서도 쓰다 남은 게 있으면 기말재고라고 해서 일부 비용이 빠집니다. 만약에 3천만 원치 샀는데 1천만 원치 못 썼네? 그러면 재료비는 2천만 원. 1천만 원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이 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말은 이렇게 쉽지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인건비 2천만 원. 이거는 그냥 인건비예요. 하지만 인테리어를 볼게요. 이 인테리어가 4년짜리였어요. 그럼 2억 나누기 4. 올해는 5천만 원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1억 5천이래요. 와, 여기서 거의 대다수의 사장님들과 원장님들은 뒷목을 잡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아니에요. 국세청에서는 원장님이 1억 5천 이익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세율을 뭐 20%를 곱하면
3천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아니 통장에 돈이 없대도요. 3천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이 지점에서 많은 사장님들과 원장님들, 특히 다른 업종의 사장님들보단 특히 원장님들이 정말 경악을 하십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나요? 이 부분이에요. 인테리어 2억을 썼지만 우리 국세청에서는 아니야, 5천만 원까지 인정해 줄래. 재무회계에서는 사실 이 2억짜리 인테리어가 1년짜리라면 2억으로 전부 비용으로 털어요. 그냥 그래, 비용 2억 넣게. 그러면 재무회계에서는 이익이 0일 수 있는데 세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에서 넘어온 것을 세무에서 한 번 더 거른다고. 세법에서는 다 정해놨어요. 병원에서 인테리어를 하면 5년 동안 비용을 떨어라. 4년 동안 떨어라. 기기마다 좀 다 다른데요. 그런 걸 다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인테리어 비용들, 기계 비용들을 비용 처리하면 국세청에서 좀 매년 골고루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떤 애는 세금을 많이 걷고 어떤 애는 세금을 못 걷고 하는 이런 편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 목적상으로도 또 실현주의, 이 인테리어를 이용해서 매출은 분명히 4년 동안 올렸는데 갑자기 비용을 1년에 몰아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원칙을 갖고서 5천만 원만 비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한 개업 초기나 병원 중간에 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놀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 격리 직원이라든지 세무 대리인하고 잘 얘기를 해서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이익이 0이다. 이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이런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수익, 비용, 대역의 원칙입니다. 수익이라는 건 사실 서비스가 완료되었을 때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서비스가 완료되었을 땐 어떤 것이냐?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시술이 어떤 의료 진료가 완료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서비스가 완료된 게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어떤 병가는 우리 치과 중에 교정치과예요. 교정은 보통 짧으면 1년, 길면 2, 3년인데요. 처음에 교정 받으실 때 우리가 성금으로 먼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500만 원치 서비스가 일어나고 내년에 다시 500만 원치 서비스가 일어난다고 하면 올해 매출은요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에요. 피부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피부과에 만약에 미리 좀 선불로 10회권을 샀다. 올해 6회를 이용했고 내년에 4회를 이용했다 하면 100만 원, 한 해당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60만 원만 올해 매출이고요. 40만 원은 내년도 매출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가 완료되었을 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오네? 그리고 어떤 해에는 이상하다. 돈은 안 들어오는데 왜 비용만 많지? 이게 바로 이 돈을 받는 시점과 진료 서비스가 일어나는 시점이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해를 넘어가는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진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올해 3월에 다 이루어지든 올해 12월에 다 이루어지든 올해 안에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기간을 넘어서 인식되는 거면 좀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비용을 인정하는데 비용은 수익을 인식할 때 매칭시켜서 즉 대응을 시켜서 인식을 해요. 아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그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2억을 들였는데 그 인테리어를 4년 동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테리어로 인해서 4년 동안 매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4년 동안 인테리어 비용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우리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세법도 구성이 된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강이었나요? 3강이었나요? 국세청에서 손익을 이렇게 바라본다.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계정 과목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매출액 한번 보면, 매출액은 어느 병원이든, 어떤 병원들은 입원 수입, 외래 수입, 그 다음에 뭐 증명원 같은 거 띄워주는 기타 수입, 이렇게 나누는 병원들도 있고요. 아니면 비보험, 보험, 돈 들어오는 그런 리소스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것도, 이거는 각자 병원이 맞게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3강, 4강, 2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보험 매출과 보험 매출의 그 매출 비율을 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비보험 매출을 집계 하고 보험 쪽 매출을 집계 해서 그 비율을 좀 비교하는 이런 방식으로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식으로 우리는 입원 수입과 외래 수입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입원 수입과 외래 수입으로 나눠서 하셔도 돼요. 어쨌든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출이 누락되지 않고 전체 매출이 신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재료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뭐였죠? 간식을 3,000원치 사왔는데 500원치만 먹고 2,500원치는 남아있다 하면 그 2,500원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재고라고 했습니다. 재고. 그래서 재고라는 건 사왔지만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물품들을 말해요. 보통 재료비 쪽에서 발생하는데요. 소모품이나. 그래서 그런 재고들은 넘기게 되고, 그런 재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익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사온 만큼의, 우리가 뭐 5,000원치 사왔어요. 5,000원치 다 비용으로 넣으면 5,000원만큼 이익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 5,000원치 사왔지만, 돈은 나갔지만 3,000원만 썼어요. 그 2,000원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3,000원만 들어가죠. 자연적으로 이익이 2,000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은 아닌데 일부 병원들은 올해는 이익을 좀 올려야 돼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은행에서 이 정도 이익은 나야 대출을 좀 더 해주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손쉬운 방법이 재고 금액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이익이 늘면서 예뻐져요. 바로 이런 재무제표를 분식회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식이라는 것은 하장품 할 때 하장분자예요. 식은 이제 고친다는 거고요. 즉 분식회계라는 건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든다. 즉 이익을 많아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분식회계 때문에 망한 회사와 은행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뭐 미국의 대형 회사라든지 영국의 대형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세계적인 큰 회사도 이런 분식을 통해서 망해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이익이 100억이나 났네? 100억 났으면 내가 대출을 뭐 10억 정도 더 해줘도 충분히 원금도 갚겠네? 이러고 빌려줬어요. 하지만 그 100억이라는 숫자는 전부 재고를 엉터리로 올려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까봤더니 100억 재고가 없어요. 이미 다 팔은 건데 일부러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재고가 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그 10억은 끝이죠. 못 받습니다. 그냥 텅텅 비어있던 회사였던 거예요.
예, 설마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몇 초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각 계정법 금액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감시를 하는 역할이 회계사들의 역할입니다. 그 회계사들이 그걸 감시하는 것을 회계 감사라고 해요. 영어로는 어카운팅 오디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디팅은 사실 자본주의의 어떤 파수꾼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정도 이익이 났네? 이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회계사들이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우리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게 되고 그 공시 자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거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뉴스를 보면 뭐 어떤 회계법인, 빅3 회계법인이 분식 회계를 도와줘서 한 방에 무너지고 망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매년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사례가 대우조선이었죠. 최근에는 장부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형 회계법인이 그거를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의도였겠죠. 거짓말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던 거죠. 이 외에 뭐 직원급여, 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뭐 쭉 이런 계정 과목들은 사실은 국세청에서는 큰 관심은 없어요. 뭐 소모품비가 얼마든 재료비가 얼마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계정 과목들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는 사실 세무 목적으로는 또 중요할 수는 있어요. 매출 대비 몇 프로가 넘어가면 다른 병원보다 비용을 많이 넣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는 좀 주의를 하겠지만 사실 병원에 맞춰서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 저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이 나고 저 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바로 세금이에요. 그 사이에 세액공제랑 세액감면 좀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재무제표 굉장히 복잡하고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데 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요약 손익계산서예요. 저기 K갭이라고 써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회계 규칙이에요. 그 K갭을 통해서 만든 재무제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얼마인데요? 뭐 2017년만 봐도 거의 6,800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사실은 이 매출원가 쪽에 그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병원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표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또 원칙에 맞긴 합니다. 물론 개인 병원들은 이 매출원가 재료비를 넣고 재고를 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큰 병원들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0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의료 소모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 소모품 같은 경우는 여기는 판매 관리비 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판매 관리비는 앞전에 보셨듯이 뭐 급여부터 시작해서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뭐 여비교통비, 전력비 수도 없는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매출에서 판관비를 뺐더니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플러스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업을 함으로써 이 정도 이익이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외에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 외 수익은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입니다. 은행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을 예금 적금을 해놨더니 이자가 이만큼 나왔다더라. 그 영업 외 수익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개인 병원에서는 의료기기를 팔았는데 지금 우리 의료기기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다 했을 때 우리가 영업의 이익으로 할 수가 있고요. 영업의 비용 같은 경우도 이자 비용 같은 것이 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를 팔았는데 손실이 났다 하면 이쪽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법인세 넣고
총수익, 총비용을 집계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제일 큰 병원이든 우리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병원이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는 다 이렇게 만들어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 판관비 안에 들어갔을 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안에 들어갔을 때 세부적인 게 좀 다를 뿐이지 다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 부채, 자본. 우리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법인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자본금 역시도 정확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들어가 있는 돈도 내 돈이고 그냥 병원을 위해서 쓰지 않은 돈도 내 돈이기 때문에 사실 자본금 개념이 좀 희미합니다. 그래도 자산 부채로 재무상태표를 꼼꼼하게 만들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인테리어 같은 거를 분명히 2억이라고 해서 자산에 두고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1억 5천만 원이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속여서 2억을 전부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현금 2억 줄죠. 그런데 그 현금 2억 빈자리에 그만큼의 어떤 설비, 인테리어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재무제표가 비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을 통해서 분식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오히려 손익계산서는 기본이고 이 자산 부채가 나온 재무상태표를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회계학이라는 게 이 재무상태표 중심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분계도 하고 이런 회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무상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어카운팅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익계산서를 넘어서 이 재무상태표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 강의는 일단 뭐 굉장히 초초초 기본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아시는 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보다는 몇 년 더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재무회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강에서 관리회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